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웬만한 거 다 봤는데 33번에 하나 설비 같은 파트 문제 하나 볼게요. 30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대지 면적이 400이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지하층 150, 1층이 200, 2층이 200, 3층이 120일 때 용적률이 얼마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머리 아픈 것처럼 보이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입니다. 자, 여기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이고 연면적에서 지주 대피는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하층, 주차장, 대피구역,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빠진다. 이게 용적률이거든요. 자, 그럼 대지 면적이 400이니까 400분의 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지하층이 150, 지하층은 신경 쓸 거 없고 1층 200, 2층 200, 3층 120이에요. 그러면 1층, 2층, 3층을 더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 주차장 면적 빠지니까 지하층은 빼고 그러면 지상 1, 2층만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파니까 400분의 얼마가 돼요? 500 얼마가 돼요? 520이 된다 이거죠. 520. 52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용적률이잖아요. 자, 그러면 몇 프로가 되나요? 130%가 용적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원리대로만 알아주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보시기 바라고. 자, 33번 나머지 문제는 내가 안 풀어보는 거는 안 봐도 좋아요. 28번 동그라미 쳐놓고 공개공지 도기 동그라미 쳐놔놓고 거기는 자 옳은 거를 구하라 했으니까 공개공지는 용적률과 높이지 않을 1.2배 완화한다 하는 거 그거 아까 여기서 지워버렸네. 그거 우리가 정리한 거 아까 봤으니까 됐고요. 자, 그러면 공개공지 문제 안 풀었나요? 선생님 자료에서 안 풀었나요? 공개공지 문제? 안 풀어서요? 자, 공개공지 문제가 4번 문제 안 풀어서요? 안 풀었으면 28번 문제 먼저부터 풀어볼게요. 자, 8페이지 28번. 공개공지 공간의 설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타당. 공개공지 공간의 면적은 건축 면적의 10% 아니죠. 대지 면적의 10%니까 틀렸고요.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의 규정을 1.2배 범위 안에서 뭐한다? 완화 아니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지 건폐율은 1.2배 완화 안 합니다. 건폐율 X.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 공간 면적으로 제공할 수가 있는데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공개공지 공간을 설치할 때 용적률과 높이 제한 기준을 1.2배 완화 맞아요. 동그라미. 상업지역의 시군구청장이 지정 공간지역에 5천 이상의 문화집회시설은 판매, 영업, 업무, 숙박을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겠죠. 자, 그러면 상업지역에 시군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지역 안에 5천 이상의 문화집회, 집회나 판매, 영업시설, 업무, 숙박시설이라 했는데 여기서 자, 시설이 자, 영업시설이 없잖아요. 문화집회, 종교, 판매, 그리고 운수, 업무, 숙박이지. 영업시설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5번은 이 영업시설 이거는 공개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옳은 거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번 같은 경우는 그 보지 안 봐도 좋아. 33번 구조안전 확인 대상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확인 대상인 거 2층의 연면적 900제곱미터 아니죠. 자, 여러분 2층이고 연면적 900제곱미터 그럼 일단 2층이면 이거는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죠. 확인 대상입니다. 아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 2층 그리고 목구조는 몇 층? 3층. 연면적이 얼마? 200이잖아. 그럼 2층이니까 이거는 이미 해당상. 높이가 12m. 높이는 얼마요?
13m죠. 처마 높이는 9m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니까 아니야. 높이가 10m, 연면적 800제곱미터의 건축물 개수입니다. 자, 높이가 몇 미터? 10m, 연면적이 얼마? 8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높이 10m고 연면적이 얼마야? 200제곱미터잖아. 그럼 이거는 800제곱미터니까 해당 사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동그라미 연면적 800 동그라미 처마 높이 9m인데 10m 해당 사항 경간 10m 이상 완벽한 대상이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으로 가장 올바른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내가 볼 때 문제가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4월달 개정되기 전에 문제를 만들어서 이게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정확히 풀면은 1번은 2층 이상이 되면 무조건 안전 확인 이상이잖아요. 1번 맞고요. 그 다음 2번, 3번은 아니고요. 4번은요.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 되는데 800이니까 해당 사항이 되고 맞죠? 그리고 5번은 완벽하게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800이니까 해당 사항. 처마 높이는 얼마? 9m인데 10m. 경간 10m인데 15m니까 다 맞죠.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고 2번과 3번만 확인 대상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가 개정되기 전에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5문제라고 볼 수 있고 정답은 1번, 4번, 5번이다. 1, 4, 5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2, 3은 아니다. 확신하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가 되풀이돼 나오는데 이제 안 봐도 돼.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40번에 가서 이행강제금의 문제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이행강제금은 설명으로 틀린 거. 강제금의 부가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징수는 즉시 중지되어야 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가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할 때 그 징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이거는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이 말이 맞겠지만 징수는 즉시 중지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안 맞잖아. 그죠? 이거는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뭐 해야 된다? 징수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강제금은 1년의 이외에서 시정명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 맞고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서 미리 계고해야 되고 맞고 강제금은 시군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맞고 강제금은 기존 건물에 대한 시정명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틀렸죠. 기존 건물이 아니고 위반 건축물입니다. 무슨 건축물? 위반 건축물. 기존 건물은 손실보상이고요. 강제금 대상 아니에요. 위반 건물이에요. 무슨 건물? 위반 건물.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1번도 징수는 부과는 즉시 중지가 되지만 징수는 중지되는 게 아니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뭐 해야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1번은 옳은 지문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1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고 가장 틀린 물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문제집에는 10회의 문제를 앞부분 봐봐요. 10회의 앞부분 문제 몇 번까지냐 하면은 10번까지가 건축법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2번 문제가 여기서 좀 좋은 문제네요. 하나의 대지가 10회 2번 200제곱미터에 1000제곱미터인 A부분의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 시가지 경관지구이고 600제곱미터인 B부분의 용도지역이 근린상업 최고 고도지구이고
나머지 400제곱미터인 시부분의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의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때 건축법의 규정으로 부당한 것. 자, 일단 여기다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2 이상의 지역에 걸친 경우의 행위 제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 공부할 때 머릿속에 같이 그림을 그려세요. 첫 번째 국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국계법은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 33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이때는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것은 가중평균값입니다. 무슨 값?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가중평균값.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건축법에는 과반이 속하는 지역의 행위 제한입니다. 과반이 속하는 지역에 의한 행위 제한이고 이 국계법에는 이 원칙에 대한 특례가 있는데 특례가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자, 그리고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 이렇게 3가지 예외가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국계법은. 그러면 이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이때는 대지 플러스 건축물 모두 고도지구에 의한 행위제 아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이때는 건축물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경계가 방화구역으로 돼가 있다. 방화구역으로 경계가 표시되어 있다. 이럴 때는 각각이다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자, 녹지지역이 걸쳐 있는데 녹지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원칙이 각각이다. 그런데 녹지지역이 330제곱미터 이하다. 요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각각 적용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럼 각각 안 받으니까 이때는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이걸 내가 대박이라고 했어요. 대박. 쪽박이 아니고 대박이라고 했죠. 바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는 우리가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 그 특례가, 건축법에는 2개 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특례 자체가요, 이거는 방화지구밖에 없어요. 여기는 특례가 고도지구에 관한 경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미관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관지구도 빠졌습니다. 딱 하나, 방화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내외에 걸쳐 있다. 그때는 역시 건축물만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만 특례가 됩니다. 건축법은 요거. 그리고 이제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거. 자,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친 경우죠. 이때는 각각이다 하는 규정. 각각이죠. 그래서 각각이 적용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경우를 볼 때 요거 2가지만 특례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은 이거죠.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이게 바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 여기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요렇게 걸쳐 있어요. 요게 330제곱미터 이하다. 그 다음에 요렇게 걸쳐 있어. 여기가 330 이하다. 자, 요럴 때는 이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 안 한다. 적용 안 한다, 이게. 그 다음 여기도 진흥구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 안 하고 보호구역의 제한을 적용한다. 그래서 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 안 하고 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 안 한다. 이때는 전부 다가 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적용 안 하고 요것도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적용 안 한다라고 보면 돼. 이 세 가지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행위 제한에 관한 경우인데, 그럼 여기에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자, 아까 몇 번 문제냐 하면 2번 문제죠. 자, 하나의 대지가 2천에 1000제곱미터인 A 부분의 용도지기 일반상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기가 전체가 2000제곱미터인데 여기가 1000제곱미터가 무슨 지역입니까?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600이 B분이 근린 상업이다. 자, 그럼 600이 근린 상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0이 중심상업지역이다. 중심상업. 그 여기가 방화지구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근린상업과 최고고도 경관지구에 신경 쓸 거 없죠. 방화지구만 신경 쓰면 되니까. 건축법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그럼 이때는 넓은 지역이니 과반이 속하는 지역이니까 전체가 무슨 지역? 전체가 무슨 지역? 일반 상업지역의 행위 제한이죠. 그래서 그래서 주택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모든 주택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 일반 상업이니까 모든 주택 다 가능하고 숙박시설도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대지 2000제곱미터 전부에 건폐율 90%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한다. NO. 일반 상업의 건폐율은 80%, 90%가 아니잖아. 전체가 일반 상업 지역의 행위 제한이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때는 80%가 되는 거죠. 그럼 틀렸고. 높이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고도지구의 높이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맞아요. 고도지구가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아까 고도지구 있으니까 맞고. 대지 전부에 대해 중심지 경관, 건축물 제방화지구, 높이에 대해서는 최고고도지구의 규정이 적용된다 했는데, 자,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 했는데,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높이는 최고고도, 최저고도, 중심지 전부에 대해서 경관지구, 이거는 이제 경관지구의 제한은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그렇다면 일단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로 바뀌었다고 본다면 4번도 맞는 거죠. 5번 아파트를 건축할 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되지 경계선과 수평거리 4배를 초과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했는데, 야, 이게 보면은 이거죠.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근린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업지역이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D고 여기 바로 높이야. 이때 이 건물의 높이는 원칙은 2배인데 이게 상업지역이다. 그리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4배가 되는 거죠. 4배니까
아파트를 건축할 때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상업지역이니까 4배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문제를 너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일조권에 의한 경우를 여러분들이 전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거를 페이지 보면은 18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 184페이지에 4번의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에서 1번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근린상업과 준주거안의 건축물은 4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이니까 4배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상업지역이 있다면 맞지만 일반 상업이라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문제가 2000제곱미터 중에서 1000제곱미터 부분이 일반 상업이고 600이 근린 상업이고 근린 상업이 600이 있네. 자, 400이 뭐다? 중심 상업지역이다. 이럴 때 건축법의 규정에 관한 문제를 물었으니까 거기 이제 근린 상업에 관한 부분도 있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때는 과반 이상에 속하는 지역이 일반 상업이니까 일반 상업 지역의 행위 제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물론 2번입니다. 여기는 건폐율이 80%인데 90% 개선이니까 틀렸고요. 5번 같은 경우는 근린상업하고 준주거 지역은 4배, 나머지 지역은 2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자, 근린상업이 4배인데 일반 상업에 어떻게 2배냐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조권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여기는 맞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다고 해야 되고 2번도 틀렸다. 그래서 2번, 5번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이행강제금 하나만 더 보고 선생님 프린트 문제 정리할게요. 5번.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 중 집행벌의 성질을 갖는다. 오래간만에 법적인 개념을 물었죠. 잘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행정대집행의 집행벌에 관한 규정 중에서 행정강제집행인 경우에서 집행벌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가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령 이행할 때 새로운 강제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한다. 아까 맞고요. 강제금의 최초 시정이 낸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2분의 1로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총부과에서 5회 범위 안에서 시정명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동그라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폐율을 초과한 면적이 20제곱미터일 때 당해 건축물 1제곱미터 시가표준이 100만 원이라면 이때 이행강제금은 800만 원을 납부한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 위반 면적이 20제곱미터예요. 100만 원. 그럼 요걸 공식대로 합업해 볼게요. 요대로 보면 그 문제를 놓고 요거 그림을 한번 요거 알아두시고 가야 돼요. 여기다가 건폐율 초과한 경우가 50제곱미터. 이 위에다가 허가 안 받고 건축한 면적, 무허가 건축한 면적이 50제곱미터라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시가 표준액이 10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때 이행강제금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자, 이럴 때는 공식대로 하면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50입니다. 근데 100분의 50이 왜 들어가냐 잘 몰라 수험생들이. 그래서 100분의 50이 들어가는 이유는 190페이지, 자 189페이지 189페이지 제일 밑에 강제금의 부과. 건폐율, 용적률, 건축허가 신고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해당 건물의 저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줄치고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금액이다. 그게 무신고 70, 건폐율 80, 용적률 90, 무허가 100%야. 자, 그러면 100만 원에 100분의 50이 거기 나왔죠. 곱하기 위반 면적이야. 그럼 위반 면적이니까 여기 건폐율 위반한 거라고 미리 보죠. 자, 그럼 위반 면적이니까 요거를 두 가지죠. 무허가, 허가 안 받고 건축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초과했다. 자, 그럼 요거는 무허가도 50제곱미터. 이때는 비율이 무허가는 100%, 그 다음에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90%, 그 다음에 무신고는 신고하지 않았다. 무신고는 몇 프로? 70, 7, 8, 90 그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허가 안 받았으니까 100%야. 그 다음에 건폐율은 위반은 50 곱하기 여기는 건폐율 위반은 80%, 80%. 이거를 더해주면 돼. 그럼 끝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경우를 보면은 100만 원 곱하기 50이니까 50만 원. 50만 원 곱하기 50이니까 5, 25, 2,500만 원. 이 100%니까 2,500만 원. 그런데 이제 50만 원 곱하기 50이니까 5, 2열 1,000만 원. 그 1,000만 원에 80%니까 800만 원. 그러면 이 2,500하고 800 더하니까 3,300만 원. 이게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문제는 4번 85제곱미터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폐율 20제곱미터. 그럼 건폐율이 20제곱미터니까 일정시가에 비해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50 위반 면적 20제곱미터 곱하기 80%. 이거 하면 딱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20이니까 5열 100만 원 50만 원 곱하기 20이니까 1,000만 원이네. 1,000만 원에 80%니까 800만 원. 근데 8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라고 돼 있어요? 800만 원을 뭐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했는데 근데 800만 원은 맞죠? 맞는데요. 여기서 알아둘 거는 이거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다. 요럴 때는 여기에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얼마야? 400만 원이다. 몇만 원? 400만 원. 그래서 틀린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 말은 또 어디에 있느냐? 190페이지. 190페이지에 보면은 3번 위에서 세 번째죠.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 이행관계 감해 연면적 85제곱미터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하고 밑에 나오는 주거용 건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총부가해수 몇 회를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부가해수 5회 범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초래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 여기 요 경우죠. 그럼 일단은 여기는 2분의 1 감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800만 원이 아니고 얼마야?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문제를 냈네요. 자, 5번. 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강제금을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자,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뭐 이 정도 문제만 풀면은 뭐 어떤 문제라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뭐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하나 더 본다면 10번 문제.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에 관한 문제. 옳지 않은 거. 토지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건축물의 거주 대수는 리모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맞고요. 상업과 역세권 개발구역 안에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 범위 안에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는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다? 결합 건축할 수 있다. 이 문제죠.
맞아요.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 체결의 유효기간은 최소 30년 맞습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설립한 날 15일 내에 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5번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위의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딱 보니까 이거를 분명히 여기서 내가 협정 부분은 여러분 책에다가 내가 소분노트에다가 왜 지금 안 집어넣느냐. 협정의 경우는 협정하고 빈집정리는 따로 법률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법률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내가 해서 이거를 소분노트에서는 협정 파트를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이게 협정이 아직까지 정리가 덜 됐어. 그러니까 요 경우인데 여기는 5번이 협정 운영자와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할 때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가 아니고 협정을 폐지하고자 할 때는 과반수입니다. 협정의 폐지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 5번은 과반수의 동의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렸다 이 문제인데, 요 문제는 10번 문제는 여기 선생님이 만든 문제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여기 7번 문제 7번 문제의 자료 7번 문제에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5번에 협정 체결자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뭐예요? 과반수의 동의입니다. 자, 그래서 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만 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아니고 폐지는 과반수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맹지라고 봅시다. 여기 도로가 있다. 또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 대지하고 여기에 대지. 이거는 맹지죠. 여기는 건물을 못 세워 통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 A와 D 간에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협정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여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이쪽은 주거지역이다. 그럼 이제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이렇게 최단거리 100m 이내에 이거를 결합을 할 수 있다. 결합. 그래서 용적률을 상업지역은 높고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낮으니까 건물을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잖아. 이럴 때 이거를 빌려서 같이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빌려주는 것을 결합. 그 다음에 건물을 못 세우는 경우를 같이 사람 이상의 협의하는 게 협정. 협정과 결합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됐고요. 8번 문제 이행강제금에 관한 거 옳은 것. 여기도 비슷한 문제되는데 허가권자는 개고 없이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시정이 된 경우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개고 없이 하면 틀렸습니다. 다음 30제곱미터를 초과 건축한 경우 해당 건축 1제곱미터 시가표가 100만 원일 때 다른 위반상이 없다면 3천만 원 아니죠. 30제곱미터 위반이니까 이거는 100만 원에 곱하기 50% 곱하기 30 곱하기 80%니까 1200만 원이네. 그래서 이거는 1200만 원 해야 되는데 3천만 원 틀렸고,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거나 상습적 위반된 경우는 부과금액을 50% 범면에서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금의 부과지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줄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이게 맞네요. 강제금은 1년에 1회 범위 아니죠. 1년에 2회입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농지법은 1년에 1회. 그래서 틀렸고. 긴급하더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더 틀렸고. 맞는 거는 3번 하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문제 다 풀었죠? 다 풀었죠? 2페이지도 풀었고, 자, 뒷페이지에 14번 안 풀었을 거야. 보입니까? 예? 4번 이행 공개공지 아까 안 풀어서? 자, 옳지 않은 거 상업지역에 업무 5천 맞고요. 공개공지 필요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고, 물건을 사는 거 차단하는 거 아니해야 되고, 여기 틀렸네. 4번 건축 면적의 10%가 아니고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그래서 4번에 4번 틀렸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됐고요. 14번으로 갔어요. 1조건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것 했는데 아까 자 1조건은 우리가 반드시 머릿속에 이 그림이 돼줘야 돼요. 자, 아까 높이 제한에 관한 그림에서 자, 가로구역 그리고 1조건. 자, 가로구역은 신경 쓰지 말고 1조건은 일반 주거하고 전용 주거 지역의 모든 건축물입니다. 전용 주거 지역 안에 건축물.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공동주택인데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의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이게 1조건 적용. 이거는 전국 방향. 9m 초과는 1.5. 9m 이하는 1.5. 9m 초과는 2분의 1.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조건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거. 이거 지난번에 내가 문제 한번 풀어줬는데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1조건은 이거죠. 일반 주거하고 전용 주거 안에 모든 건물이 1조건 받고 공동주택이면 1조건 받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의 공동주택은 1조건 적용 안 받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일반 상업의 연립주택. 공동주택인데 일반 상업이니까 안 받아. 중심 상업의 오피스텔. 이거는 오피스텔이니까 안 받죠.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안 받아. 자, 이거는 중심 상업이고 공동주택도 아니고 하더라도 중심 상업 지역인데 공동주택도 아니기 때문에 1조건 적용 안 받아. 근린상업의 단독주택. 이게 근린상업의 공동주택이라 하면 받지만 단독주택이니까 안 받아.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안 받아. 준공업의 업무. 이것도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안 받아. 그러면 4번도 준공업지역 안에 아파트 하면 적용받아 안 받아? 준공업의 아파트 받아 안 받아? 이리 봐. 생각해. 공동주택이면 받는다고. 그러니까 준공업의 아파트 하면 적용받죠. 근데 그게 공동주택인데 일반 상업하고 중심 상업이면 안 받는다고요. 무슨 상업?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이면 안 받는다. 이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일종 일반 주거의 수평하게. 이거는 일종 일반 주거는 어떤 지역이든 어떤 건물이든 일반 주거와 전용 주거 간의 건물은 어떤 건물이든 다 1조건 받습니다. 모든 건물이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입니다. 자, 15번. 1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동지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이건 법에 나온 거고. 그 다음 판례는 8시부터 4시까지 4시간 이상을 통틀어서 입조를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판례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1, 2번 다 맞고. 3번.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맞아요.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줄치고 그거 판례 알아두십시오. 초등학교 학생은 지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자도 생활이익으로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해야 되는데 판례는 거꾸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생활이익으로서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이 판사가 내가 볼 때는 자기 아들은 있는데 아들, 딸이 전부 다 성인인 거예요. 아들이 쪼맨하고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가 있다면 이 판결을 절대 이렇게 안 내릴 거야. 어쨌든 간에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인데 지금 현재 판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할 지위에 없다고 보는 게 판례의 태도니까 4번 틀렸고, 일조권 침해를 받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했다면 허가 처분에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했죠. 이거는 맞잖아요. 거기에 들어 민법 시간에 확가적타 시작. 확이 뭔데? 확정, 가능, 적법성, 타당성. 타당성은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이런 문제가 성립이 돼야 되죠. 이미 옆집에서 내 건물을 10cm 쭉 이렇게 위반해가 건물 다 세워놨는데 3층짜리 건물 세워놨는데 부수고 내 땅 돌리도 이거는 안 맞잖아.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이 안 맞으니까 이때는 손실보상 문제로 다스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야. 맞고. 틀린 것은 4번이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 각종 내용이다 옳은 거. 4층 이상의 경우하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촌치기간에 3년 내에 가설거리 할 때는 받아야 됩니다. 맞고요. 사전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아까 1년이 아니고 2년이잖아. 틀렸네요. 31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이게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때문에 틀렸고, 리얼 허가권자는 위락과 숙박시설, 이거는 방제 재해 위험지역, 이것은 바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허가의 거부제도 맞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아니죠. 건축허가는 작은 거예요. 큰 게 사업계획 승인이야. 큰 거 받았을 때 작은 거 받은 걸로 보고, 그러면 건축법의 특별건축구역이 아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축법의 특별구역으로, 그 입특이지 특입이 아니다. 내가 여러 번 강조했죠. 그러니까 미음은 틀렸고 리얼은 맞고 기억 맞고,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기억과 뭐예요? 리얼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17번 안 했나요? 자, 17번 이거 문제 하나만 딱 보면 돼. 대지 면적이 500이 대지에 지하층, 지상 5층으로 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떤가? 다음 지하층, 지상 1층은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된 주차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각각 40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용적률하고 건폐율인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이거죠. 이때 연면적에는 지주 대피 이것이 빠진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대지 면적이 500이니까 500분의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거든요. 그럼 건축 면적은 일단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각 층의 바닥 면적이 각각 400이라고 했으니까 그 400이 건축 면적이야. 그럼 500분의 400 곱하기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곱하기 100 하니까 건폐율은 몇 프로예요? 얼마? 80%. 이게 80%가 된 거고 그게 건폐율이에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500분의 자 5층인데 지하층하고 지상 1층은 전부 필요티니까 지하층하고 지상 빠지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0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2층, 3층, 4층, 5층이니까 4개 층이래. 몇 개 층? 4개 층이 4, 4, 16, 1600이다. 곱하기 100% 하니까 500분의 1600은 나누면 얼마야? 320%. 그래서 용적률은 320%, 건폐율은 80%.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건축법은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됐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0회에까지 건축법까지 문제를 받고 다음 시간에는 다시 거꾸로 7회, 8회 주택법 문제입니다. 7회, 8회 주택법하고 10회 오늘 본 거 다음에 농지법 그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 여러분 너무 고생했는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항상 불안할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건강 유지해서 합격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네.